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디,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이장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시장에서 각기 다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크립토 업계가 가치가 0에 수렴할 것이다.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년 금리 인상 완화에 따라서 호조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게 말이 맞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12월이라서 내년 가상자산 전망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작년 이 시점에 되게 많이 나왔고, 예. 우리가 올해 루나와 같은 사태, FTX와 같은 사태를 작년에 사실 예측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전망들을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을 보는 눈 오늘 인포맥스 D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블록미디어의 최순중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크립토 업계는요, 이제 연초부터 루나 테라 사태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FTX 거래소의 파산 사태 등 연이은 악재들로 상당한 불신론이 더 힘을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론도 하나의 사이클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최순중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사의 대표이시기 전에 기자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언론인으로서 크립토 시장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좀 가능성을 보셨습니까? 네, 제가 2018년도에 그 중앙일보 계열인 조인디 대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국내 거래소들과 이제 모임을 하면서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저도 처음 이해하게 됐고, 예. 그리고 제가 해외 사업을 계속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가장 큰 채굴기를 만드는 비트메인이라는 회사의 우지안, 예. 우지안 하면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 우지안 씨를 제가 만나고 그때부터 굉장히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게 네.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전문지의 대표로서 언론인으로서 기사도 쓰시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올해 시장이 참 예년도 좀 왔다 갔다가 심했지만 유독 좀 심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해 시장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사실 뭐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개인적으로는 그 미디어에 있는 입장에서는 미디어는 사실 사건 사고를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만큼 저희에게는 사실 그 미디어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었던 그런 한 해였고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테라 루나 사태, 그리고 3AC, 그다음에 셀시우스, 이어서 11월 달에 FTX 사태까지 터지면서 정말 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또 하나의 방점을 찍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사건 사고도 크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중에는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또 투자자들의 입을 통해서 언론의 비관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비관론으로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시장에 이제 비관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지만 크립토 시장은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전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2023년 금융시장의 서프라이즈라는 이런 글을 냈는데 예. 이 글에서 비트코인이 내년에 5,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떨어지는 전망을 거죠. 예. 예. 그 근거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스탠다드 차터드의 근거
네. 그거 자체가 없어가지고 아, 어, 네네네. 근거가 없지만 예. 일단 시장 상황이 네네.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네네. 비트코인이. 그리고 CNBC의 해설자 네. 짐 크레이머가 예. 리플의 XRP 비트코인은 아닙니다만은 도지코인 그다음에 카르다노, 폴리곤 이런 코인들은 제로가 될 수 있다까지 전망을 했어요. 제로까지 간다. 네. 어. 그리고 신흥시장의 투자자인 마크 모비우스는 비트코인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추가 40%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놨고 그래서 결국은 올 연말에 $10,00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지금이 이미 한 70% 정도 가격 떨어진 상태인데 네. 여기서 또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주요 매체에서 나오면 시장에서는 진짜 우려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긴 하겠네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음. 크루먼, 예.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리 먼거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반대로 긍정론도 네.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갤럭시 디지털, 네. 디지털 자산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예. 이 회사의 마이클 노보그라츠 네.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네. 마이클 세일러 네. 예.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보기에 최저가다. 네. 예, 매수해도 좋을 타이밍이고 스스로 본인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돈나무라고 불리는 네. 캐시우드. 예, 캐시우드. 캐시우드의 경우도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죠. 예,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긍정론을 가지고 확실히 있는 극과 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난 게 이제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하루 1비트코인 구매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매일 가능합니까? 매일 비트코인 한 개씩을 구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특히 뭐 CNBC의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이제 호황장 때는 폭락 직전에는 뭐 $1,000,000 이상 가고 뭐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제 폭락 때는 안 좋게 얘기하고 상승장에 가까워지면은 호황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게 사실 어쩌면 이 투자자들 전망하는데 좀 그런 기조가 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대표님은 이 긍정론과 비관론 쪽에서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우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론에 가깝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 전망도 네.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전망을 하시는 데는 항상 근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뭐 블록 미디어의 이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대표시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그 크게 세 가지를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관 유입. 네. 여기에는 뭐 최근에 FTX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테마섹, 예. 예, 테마섹이 굉장히 많은 자산을 잃었죠. 그렇지만 계속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는 해 나간다라는 거. 예. 예, 비관론자의 또 대표적인 한 분이 네. JP 모건의 CEO인 네.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네. 예. 네, 다이먼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는 회장은 굉장히 비관론적으로 보지만 JP 모건 자체는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출시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시장 참여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2021년 11월 당시에 비트코인이 우리 돈으로 7천만 원까지 갔을 때는 예. 3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3조 달러죠. 네네. 지금 현재는 8,088달러, 네, 8,088억 달러 네네네. 예, 수준인데요. 그래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무려 1,000조가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우리나라 2022년 1년 예산이 607조 원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40% 이상
큰 금액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되어 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꼽고 싶은 두 번째 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은 2008년 비트코인 백서가 나온 이후로 네.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사라지지 않고 네. 계속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TVL 도미넌스는 현재 딱 40%입니다. 네. 이더리움도 18.2% 정도를 지금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시장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은 기관의 참여, 기관의 투자가 시작이 됐고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5년 이상 이제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 가치를 만들고 또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이 오히려 희망적으로 보신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관론이 당연히 팽배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뭐 위메이드 위믹스의 문제도 있었고 해외에서는 FTX도 있었고 바이낸스까지 최근에 좀 문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시장이 한 번씩 출렁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비관론들이 나올 때 시장 가격이나 시세에 어떤 영향을 좀 줬습니까? 실제로 비관론은 그 성견 지명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들은 대체로 후견 지명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미리 그걸 내가 예측하기보다는 네.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내 이럴 줄 알았어 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후견 지명을 가지고 있죠.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암울한 전망들은 네. 대체로 후견 지명에 가깝습니다. 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개된 사실을 두고 네. 그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긍정론은 반대로 성견 지명에 가깝습니다. 먼저 예측을 하는 거죠.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마치 증권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네. 2023년에 내가 맡고 있는 종목의 앞으로 전망은 이럴 것이다라고 내놓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긍정론에 가깝다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에 평가하는 거는 쉽지만 미래를 전망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CNBC의 짐 크레이머 앵커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0으로 간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이제 코인들을 딱 집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자면 어떤 의견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그 짐 크레이머는 뭐 미국 CNBC의 유명한 매드머니라는 그렇죠. 프로그램의 진행자 아닙니까? 컨셉이 대단하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관론만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이 뭐 많이 맞아, 올라갈 하던데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최근에 와서 이 사람도 역시 후견 지명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을 최근에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얘기한 이제 제로 가치론은 실제로 특정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주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소신이다. 네네네. 지난 5월달에 이제 테러 사태가 터지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7월 초에 짐 크레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붕괴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실제적인 가치가 없다. 그리고 정말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견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도 예. 지난 9월달에 암호화폐가 붕괴 중이라는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이분도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6일 날 예. 암호화폐를 애완용 돌멩이다 이렇게까지 애완용 표현했습니다. 돌멩이다. 네, 미국에서는 실제로 아마존에서 패스톤이라고 해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동그란 조약돌 같은 돌멩이를 팔거든요. 근데 돌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실제로 돌보지 않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뭐 강아지나 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마치 애완용 동물처럼 이렇게 손을 대지 않아도 아무런 가치 없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탈중앙화된 폰지 사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뭐죠?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우리가 또 자산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자산 시장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그럼 우리가 특정 기술이 너무 좋아서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이 열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테라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FTX 거래소도 그런 유라고 볼 수 있어요.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그 거래소 자체가 훌륭한 기술을 가졌다. 그리고 테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인식을 가졌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한 것 대비해서 시장이 이게 금융 자산으로 인식이 되려면 또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약간 어떤 테스트들이 주어졌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암호화폐들이 무너졌잖아요. 많은 그런 기업들이 무너졌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과정 안에서 진짜 계속 살아남는 자산, 아까 말씀하셨던 비트코인 같은 자산, 시간이 증명을 해주고 계속 버텨내고 있잖아요. 이런 자산들이 정말 나중에 이 시기를 지나면 또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중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자산들은 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의 반복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볼 때도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너무 좋다고 이렇게 편향돼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 금융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지만 정말 괜찮은 자산을 계속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필터링 과정에 있다. 뭐 네, 이런 특히 과정이 올 한 해가 정말 그게들이 심했던 해긴 했죠. 점점 더 우리가 그 주류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이제 뭐 제로 가치론도 얘기를 했고 비관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이 투자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이 이렇게 비관론으로 포장이 돼서 언론에 등장을 합니다. 짐 크레이머도 CNBC 앵커긴 하지만 원래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상당히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입은 비관론입니다. 그러면 이 시선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사실은 내재 가치가 없냐라고 했을 때는 또 대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암호화폐, 특히 뭐 비트코인을 위시한 대표 코인들 내재 가치가 있다 없다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저는 내재 가치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있다. 예. 네. 일단 그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이미 수단이 되었죠. 예. 가치 저장의 수단. 네네. 네. 우리가 이제 뭐 시장에서 금본위제를 과거에 논의할 때 금에서 달러로 태환되는 네. 이 시점이 닉슨 대통령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비트코인 백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백서가 등장할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달러로 모든 것이 통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신뢰가 없더라도 시장에서 누구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화가 필요하다라는 예.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몇 센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직도 16,700달러라는 이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죠. 분명히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화폐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저장하는 가치를 저장하는 것의 수단으로 보고 계신다는 입장이신데 네. 저는 우리가 여기는 정말 비관론과 긍정론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하락기 때는 비관론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작년과 같은 상승기 때는 긍정론이 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 적절히 걸러들 이게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보면 2014년도도 엄청 폭락했었고 2018년도도 엄청 폭락을 했었죠. 정말 비관론들이 많이 우세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해 2015년, 2019년 해를 보면 우리가 또 강세의 장이었다고 기억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간을 생각하고 있지만 가격으로 보면 그 다음에는 거의 또 2배씩 연초 대비해서 올랐던 또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이런 이제 비관론이 나오는 이런 시기들 우리가 또 잘 또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 대표님도 내년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좀 반등을 한다거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내년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네, 내피셜입니다만은 예. 가격을 예. 보면 분명히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증권 시장에서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이 내년은 상저하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상저하고 예, 내년 상반기는 여전히 조금 현재보다 뭐 현재나 또는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근데 저는 암호화폐 시장도 비슷한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매크로적인 금리 영향 때문에 그런 전망이 나왔겠죠. 네, 뭐
연준에서 아직도 빅스텝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예, 내년 초에도 아마 50 bps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영향이 계속 상반기에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좀 시작해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말리시겠습니까? 추천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뭐 말리지도 추천하지도 않을 정도. 예. 다만 중립적이시네요. 제가 그 투자를 하실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해라. 분할 투자를. 네네네. 한꺼번에 본인의 자산을 뭐 몰빵한다거나 예. 이런 식의 투자가 아니라 매월 적금 드는 것처럼 드시면은 평단 기준으로 봤을 때 올 연말 내년 연말쯤에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모아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증권시장 관련된 기사를 봤을 때도 많이 올랐다 혹은 어떻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게 반등의 신호이거나 하락의 신호로 딱 보기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종목이 올랐다라고 신문 기사 나면 그때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불신론, 비관론이 반복적으로 사이클화돼서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사가 이제 영향을 시장에 미치고 있는데 어떤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그 비트코인 부고 기사라는 그런 아마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예. 겁니다. 죽었다. 네, 비트코인은 죽었다. 네. 갔다. 예. 네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기사로 다뤄집니다. 99비트코인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 보면은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죽었다라고 네. 사망 선고가 된 기사 횟수가 무려 467회나 있다고 합니다. 많이 그리고- 죽었네요. 네, 많이 죽었습니다. 예. 지난 11월 달에 FTX 사태가 난 뒤에 그 이후에 유럽 중앙은행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죽었다. 오비추어리 기사를 한번 썼어요. 예. 예, 그래서 467회인데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죽었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네. 아주 잘 살아있죠. 네, 여전히 일종의 이런 부고 기사, 언론에서의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게 팽배할 때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잘 버티고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측면에서 채택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계속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왠지 부고 기사는 잠시 유출해 보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던 해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부고 기사의 빈도수랑 어떤 바닥 가격 시점이랑 뭔가 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네, 연관성이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있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이제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 평균적으로 비트코인 부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요즘 많이 나옵니까? 2013년, 네. 2017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은 짝수액이거든요. 예. 18년? 4년 단위로 2014년, 18년, 22년 이렇게 되는데 그 전해부터 이제 부고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고 기사가 나온 시점을 보면 네. 역시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 그런 부고 기사들이 나오게 되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후견 지명에 가까운 예, 그런 예측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과거 2014년, 2018년 여기에 비해서는 부고 기사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투자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히나 대표님은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를 2개씩이나 운영하셨던 정말 또 보기 드문 또 시장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 중에 한 분 같은데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은 이더리움이나 우리가 말하는 웹3 이런 것도 그냥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긴 하고요. 또 비트코인은 어떤 기술적 가치가 별로 없어서 이더리움의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서 가치, 웹3 플랫폼 가치 이런 높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나 웹3 자체에 대한 기준을 보시는 좀 약간 갈래가 나눠지긴 하거든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영역 중에서 좀 어떤 쪽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좀 성향에 좀 가까우세요? 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죠. 예, 그 자체로서는 일종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더리움이 올해 머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더리움도 과거보다는 많이 트랜잭션도 빨라지고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또 예정되어 있어요. 이더리움이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되면 실제로 이더리움 홀더들이 그동안 스테이킹하고 있던 이 네. 자산을 시장에 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유통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또 늘어나고 네. 네,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도 기술적인 측면이나 또 시장에서의 이제 가치 이런 부분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이라든가 일부 이제 그 알트코인들은 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 통용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통용된다는 게 화폐로 통용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네. 어떤 그 피아트 머니를 네. 리플로 바꾼 다음에 해외로 송금하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대체 통화처럼. 네네. 예.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이제 그 근로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주 노동자로 많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필리핀의 유니온 뱅크라든가 예. 이런 은행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 벌어서 2, 30만 원을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요. 근데 그 송금을 하게 되면 겨우 2, 30만 원 보내는데 송금 수수료가 2, 3만 원이 붙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10%가 붙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암호화폐로 이걸 바꿔가지고 또는 USDT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송금을 하게 되면 불과 1달러도 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 빠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언론사 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전망도 하고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일단 잠깐 언론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쓸 때 비관론 기사를 일단 최근에는 많이 쓰는 편이고 긍정보다는 사실은 그러면은 정말로 비관적이어서 비관론을 쓰는 건지 아니면 투자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뉘앙스를 담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편집국장한테 뭐 지시를 하실 때 어떻게 쓰라고 하십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긍정보다는 비난을 쓰는 게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우니 그렇게 많이 예. 쓰지 않을까요? 일단 뭐 그 제가 편집권은 저희도 독립되어 있고 예. 저희는 약간 다오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 예. 다오는 일종의 협동조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사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써서 내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슈가 없지만 예. 예를 들면 의견이나 뭐 칼럼이라든가 이런 유의 내용들은 저희도 내부에서 그 투표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운영 방식이 전통적인 그 매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 편집국장이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저라고 해서 1인 1표제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기자 개개인들의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기사를 일부러 많이 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기사를 씀으로써 시장에 워닝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라는 것은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사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충분히 걸러진 정보를 통해서 어떤 판단이나 가치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신론 기사가 나간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저점 상태니까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기사는 기사로 받아들이시고 네. 네. 왜냐면 그게 좋을 것 커뮤니티 같습니다. 같은데 보면은 이제 블록 미디어라든지 이제 다른 미디어들의 기사를 퍼와서 그거를 이제 해석하면서 많은 이제 감론을박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많이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들이 영향력이 많거든요. 많은 미디어라서 예. 네, 아이고, 가장 감사합니다. 빠르게 커뮤니티에 이렇게 전파가 되더라고요. 네. 이제 암호화폐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하반기까지 상반기에는 낮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시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갈 것이라는 건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 시세가 뭐 지금 같은 약세장이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많은 회복세를 좀 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 연말에 25,000불 정도는 가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비트코인의 통계를 보면 그 4년 주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짝수해인 2014년, 2018년, 2022년 이 네 번의 이 세 번의 주기에는 각각 상당한 마이너스를 하락률을 기록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예. 7-80%씩 하락했죠. 네네네. 네. 이게 불신론이냐 뭐 비관론이냐 이런 사이클이라기보다는 폭락하는 시기와 잘 들어맞아서 이런 결과가 사실은 나타난 건데,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상당한 상승을 합니다. 네, 2015년, 2019년 두 번 다 굉장한 상승을 이뤘고, 그런데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굉장한 저점에 와 있죠. 마치 이제 2017년, 18년 그때 당시에 이제 떨어졌던 그 가격 수준으로 되돌아가 있는 거죠. 4년 예. 전 수준으로. 네. 그래서 상승할 여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상승폭이 예전에 이제 작년 말쯤에 네. 이제 7,000달러까지 갔을 때처럼까지는 오를 수는 없어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 증권 시장이라든지 많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승폭이 제한된 걸까요? 아니면 그 정도가 사실은 이 시장의 한계인 걸까요? 한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예, 지금은 굉장한 관망세가 예,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트코인 얘기로 아까 하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반감기 넘어갑니다. 2024년 내년을 건너뛰고 그 다음 해를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되는 숫자, 보상 숫자가 절반이 되는 반감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과거 시장을 보면 예, 그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14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이제 상승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과거의 경험치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반감기 세 번을 거치면서 모두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패턴이 있었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도 회복하면서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네. 이 반감기라는 내러티브가 존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 시점 정도 되면 과거에 올랐으니 이번에도 오르지 않을까? 반감기라는 스케줄이 바뀌진 않으니까 예. 이런 기대감이 사실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면 또 패턴이 또 바뀌기도 하니까 그런 약간 변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감기 스케줄이 바뀌진 않잖아요. 네. 반감기가 2012년도 있었고 16년도에 있었고 2020년도에 있었고 예. 그리고 2024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즈음으로 해서 뭔가 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뭐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비트코인 고래들의 숫자가 예. 굉장히 다시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최근 이제 8개월 사이 그러니까 2021년 11월 그 이후에 가격이 이제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던 분들이 시장에 이것을 팔 것인가 네. 아니면 계속 홀드할 것인가 예.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 8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1만 개에서 100개만 해도 벌써 우리 돈으로 뭐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2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비트코인 투자하시고 비트코인을 계속 홀드하시는 분들이 지난 8개월 사이에 150분 정도가 늘어났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지갑 주소로 우리가 네, 전 확인할 수 세계적으로 있는데 말이죠. 예.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 지갑 주소가 지금 15,000개 적어도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 정도의 비트코인 홀더들이 지금 계속 비트코인을 더 사모으겠다라는 이런 반응이 오늘 아침에 기사로 또 나왔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고래들은
약세장 때 예. 많이 그 개수를 또 축적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강세장이 오면 그걸 이제 수익 실현을 또 많이 하는 형태가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던 데이터들이 보이니까요. 네. 지금 이제 약세장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중간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선 바닥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래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축적을 많이 하나 봅니다. 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것도 있고 이제 가격이 시세가 낮을 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한 고래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것도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채굴하는 채굴업자들, 대형 채굴업자들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비트코인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기사는 또 제가 또 봤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상승 가능성보다는 반대에 가까운 그런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시세가 하락에 가까워졌다라는 전망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채굴 업체들이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이 행위는 예.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음. 일단은 그 FTX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올 한 해 동안 채굴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채굴 업체들 하나같이 상황이 안 좋아요. 주가들 보면 뭐 엄청나게 빠졌죠. 네, 거의 8, 그렇습니다. 90%씩 빠졌던데요. 이번 지금 주에 이제 그 나스닥에 상장된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그 회사가 드디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의 구조 조정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예. 이 업체처럼 그 채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으면 회사의 경영 적자를 메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에 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이유보다는 그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른 뭐 그런 방어 전략이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이제 그 우리가 채굴자들의 항복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채굴자 항복들이 보통 언제 있냐면 정말 바닥일 때 있어요. 바닥이기 전에는 채굴자 버틸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채굴자들 항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 채굴 기업들도 재편이 되죠. 중소 채굴 기업들은 이제 없어지고 그나마 큰 채굴 기업들 위주로 이제 살아남는 거고 이 살아남은 기업들이 다시 상승장을 만나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런 형태죠. 그나마 이제 손실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기는데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저점이긴 하나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2024년에 이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버티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선반영되기에는 지금 크립토 이미 갖고 있으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이죠. 네, 홀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음. 네네. 선반영되기에는 뭐 아직은 좀 버티고 더 가야 될 치고는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렇군요. 거의 80% 90%.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기자님께서는 사실 중국 경제 전문가이시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얘기를 좀 해보려면 중국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 지금 암호화폐 관련 시장 움직임이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정책적으로 금지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모든 게 이제 옮겨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좀 좌우할 중국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국 시장보다는 홍콩을 잠깐 홍콩 보시면은 예. 12월 달에 이달입니다. 홍콩에서 홍콩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예. 네. 네네네. 그 남방동영 주식회사라는 이 자산운용사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했는데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인 CME, 예. CME에서 먼저 출시한 작년 12월 달에 출시를 했죠. 1년 전에 출시된 이 상품을 추종하는 그런 똑같은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출시 첫날에만 1,000만 달러가 넘는 그런 자금이 몰려들었고요. 예. 그리고 상장 첫날의 거래도 꽤 양호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암호화폐가 금지된 예.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홍콩이 그 중국의 암호화폐를 소화하는 일종의 창구가 될 것이고, 패스트베드다. 예, 비상구가 될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의 그 암호화폐 금지 정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네. 홍콩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을 홍콩에서 따로 펼치더라도 중국 중앙 정부의 영향이 여전히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홍콩 정부가 또 이달에 그 법안을 하나 통과를 했습니다. 네. 예, 홍콩 의회에서 그 법안이 이제 홍콩 의회에 제출이 되면 네. 그 독회라는 걸 합니다. 독회는 이제 그 실제 법안을 읽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없는지 토론하고 네. 이런 과정인데 세 번의 독회를 거치면 그 법안이 문제가 없다. 우리 따지면 소위원회 이런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통과가 되는데 드디어 이제 통과된 그 법에 따르면 홍콩에서도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본격적으로 라이센스를 주고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규제 범위 내에서는 어떤 기업이든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그다음에 살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따지면은 그 전에는 자산 규모가 꽤 있는 사람들만 네. 투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백만 원 수준의 투자 금액이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번에 홍콩에서 통과된 법안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 일종의 예. 홍콩이 창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본토에서는 지금 창구가 막혀 있지만 홍콩이라는 자유경제 무역지구를 통해서 지금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약간 숨통을 트여준 상태고 네. 이게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선물 ETF가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라이센스를 얻는 거래소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러면 2023년도에는 홍콩에 좀 더 이제 그런 거래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 중국의 이제 그 거래소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케이먼 군도라든가 아니면 예.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로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도피했죠. 예. 그리고 중국의 투자자들은 직접적으로 중국 거래소를 이용하긴 하는데 다 VPN이나 네. 아니면 제3자를 통한 이런 거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상요 정策, 시하요 도의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는 대책이 있다. 예,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더라도 아래에서는 그걸 뚫고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운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중국이 작년에 채굴 금지를 했는데 그 해시파워가 미국으로 다 넘어갔다가 요즘은 중국에 꽤 일부 비중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채굴이 또 조금 곳곳에서 또 이게 네. 진행이 되고 하나 봐요. 네. 근데 정부 차원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은 그 아직은 조금 기대하거나 좀 예측하기 쉽지 않겠네요. 네.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암호화폐는 거의 시진핑 기존에 정부 갔죠? 3기가 들었으면 지금과 같은 기조로 음.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겠네요. 네. 그래도 방법은 찾아내겠다라는 네. 것이 이제 거래하는 분들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을 보니까 내년 전망을 좀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내년 경제도 그렇고 이제 매크로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동조화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였던 올해였습니다. 내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내년 상반기도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규제 문제인데요. FTX 사태를 통해서 각국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이제 규제를 열심히 준비를 할 겁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도 뭐 관련 규제를 준비를 할 텐데 네. 그런 규제가 마련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규제가 마련되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마련이 되고요. 네. 네. 불안해했던 기관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규제 아래에서 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결코 이 시장이 나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웹3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이런 기업들도 NFT 시장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직접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과 제휴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에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이스북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이제 모회사인 메타죠. 메타죠. 메타는 그 내년에도 그 회사 총 매출에 또는 비용의 약 20%를 내년에 메타버스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메타버스라는 웹3가 NFT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담게 되는데 그 안에 담겨질 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이게 미래라고 분명히 메타의 CEO인 저커버그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이제 중국 경제, 중국 크립토 시장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시장까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록미디어의 최순중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